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이거 같이 풀어보고요. 제가 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한 형변환 동적 바인딩 가상 함수라고 해서 아까 했던 내용을 대충 코멘트 달아서 올려놨어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끝나고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클래스 만들어서 다양성을 적용시켜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전사 클래스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이름, 나이, 자기소개 바로 다이렉토리 일단 접근하고 있죠. 일단 퍼블릭으로 해당 요소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이름, 인트 나이, 그리고 자기소개, 보이드 자기소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활, 무기. 자, 무기라는 변수도 가지고 있는 누가? A 전사가, 그죠? 요거는 구성이죠, 구성. 그래서 A 무기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무기에는 new 해서 칼도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칼, 활 하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만들어 주시고, 동적 할당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동적 바인딩을 아셨잖아요. 다양성이랑 웬만하면 그냥 동적 할당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자, 그럼 무기라는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칼과 활이 필요합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요.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기로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얘네보다 상위 개념으로 무기를 상속을 시켜주시면 잘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전사가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Cout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칼로는 공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은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전사한테 지어준 무기에 따라서 공격 형태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A 무기 공격 사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 사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용이라는 메서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기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름 그냥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저는 사용이라고 했지만 뭐 똑같이 공격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격 형태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걸로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무기 상위 개념으로서 모습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적용한 거고, 실제 기능은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연결되는 실제 객체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려면 얘네들이 일단 똑같은 이 사용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사실상 근데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의 고유한 기능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부모가 물려준 거 말고 자신들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야겠죠. 재정의 칼로 공격합니다. 활은 활로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무기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사한테 너 공격해 라고 하면 전사는 나는 공격할 줄 몰라. 대신 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무기한테 다시 너의 기능을 사용해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럼 장착되어 있는 무기에 맞게 이 사용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장착되어 있는 객체가 활이면 활 공격, 칼이면 칼 공격이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요게 사용되겠죠. 왜냐면 요걸 우리가 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추후에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메서드로 꽂아 넣으려면 일단 여기를 가짜 함수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해야 결정된 객체의 메서드가 실제로 바인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로 공격합니다. 칼로 공격합니다. 그죠?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까지 하려면 이 앞에다 이거 해주면 돼요. 이거 엔드에는 붙일 필요 없다. 어차피 이어져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만 이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홍길동이가 활로 공격합니다. 칼로 공격합니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캡슐화는 여기서 안 썼는데 사실 나머지는 다 썼죠. 상속도 쓰고 다형성도 쓰고 구성 방식도 쓰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객체 지향 방식입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이제 이 무기를 사실 무기로서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실제 이제 칼이나 활이나 구체적인 객체들이 연결돼서 그 연결된 객체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될 건데, 그러면 사실상 얘는 이 기능은 필요가 없죠. 이게 수행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비워두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비워두는 거 어차피 이 기능은 사용될 일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아예 얘를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가상함수 중에서도 내용이 없어서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내용 실체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를 하게 되면은 이 무기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무조건 이 사용 메소드를 내용을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실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이라는 것을 하나 또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창은 무기를 상속받으니까 사용 메소드가 있어 라고 해서 창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왜냐면 창을 만들어서 A창에서 사용하라고 하면 이게 사용이 될까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면 이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는 무조건 이 사용 메서드를 제정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강제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자, 왜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버추얼을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워두면 얘가 딱히 제정이 하지 않아도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창을 사용할 때 아무런 작동도 안 해요. 창으로 분명히 사용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버그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에게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런 실행을 줄이기 위해서 너 이거 안 만들면 무조건 안 돼 라고 해서 강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창은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강제하는 것이 순수 가상함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무기라는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 무기 클래스 스스로 객체가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무기라는 건 사실 구체적인 어떤 실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무기라는 개념인 거고 그거의 실체 그걸 구현한 게 칼이나 활이나 창 같은 거죠.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를 쓰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개념적인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객체 지향은 저희가 본 게 아직 50%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또 엄청 많은데 근데 이제 일단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요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이게 그리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객체 지향을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 정답을 또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객체 지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길었죠? 다양성을 사용하는 이유 적어는 않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객체를 한 개념으로 묶는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아무거나 막 묶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설계를 잘해야 돼요. 객체 지향 설계를.
자, 그래서 요거 뭐 좀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이제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할 때 기본 배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트 배열이다. 그러면은 뭐 요런 게 있고요. 5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정적 배열. 그리고 동적 배열. 얘는 이렇게 가야죠. 두 개의 배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적 배열은 길이가 고정되죠. 물론 얘도 고정이 될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그냥 배열들은 다 길이가 고정이 됩니다. 이게 배열의 한계점을 야기하거든요. 뭐 시언어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자료구조 했을 때 한번 나왔던 얘기들인데,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효율적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삭제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100개짜리 만들어 놓으면 10개만 써도 (90개가) 놀고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 한번 딱 만들어지면은 그 길이가 고정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10개만 사용한다고 해서 10개로 막 줄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00개짜리 만들면 정말 딱 100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10개 사용하면 나머지 90개는 노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크게 너무 작게 만들자니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길이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럼 길이가 부족하면 저장을 못 하잖아요. 자, 게다가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건 추가 삭제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현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연산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도입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뭐 리스트가 있죠. 시언어에서는 자료 구조를 미리 안배하고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자료 구조라는 게 필요하기 전부터 시언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언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배열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막 머리를 쥐어짜내서 만든 게 이제 자료 구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언어를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사용하려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료 구조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었죠. 직접 만들어서 일반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C++은 훨씬 신세대, 차세대 언어잖아요. C 언어에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객체지향적인 부분을 도입한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자료 구조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STL이라고 불러요. 뭐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부르거든요. 여기에는 자료 구조를 위시한 유용한,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래밍 할 때 정말 필요한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뭐 리스트도 있고요. 리스트, 셋, 맵, 벡터 등등. 자, 이런 거를 이제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벡터. 다른 거 몰라도 벡터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벡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배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우리가 벡터를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먼저 벡터의 사용법을 먼저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말 그대로 자료 구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추가,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먼저 선언부터 해야 되고요. 추가, 조회, 수정, 삭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선언은요, 벡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빨간 줄 뜨죠? 자, 이 벡터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딱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기가 부담스럽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 왜? C++에서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인클루드 하시면 됩니다. 벡터라고 인클루드 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여전히 빨간 줄이 뜨는데, 벡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도 이렇게 타입이 필요하잖아요. 인트, 스트링은 스트링, 캐릭터는 캐릭터. 얘도 마찬가지로 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벡터가 하나의 자료형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막 인트를 붙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꺽쇠를 하신 다음에 꺽쇠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템플릿이라고 부르고요. 이 벡터는 인트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건 길이가 자유로운 배열인데 인트를 저장하는 벡터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냥 빵개 길이가 0이고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숫자를 좀 저장해 놓은 상태로 내가 한 4개, 5, 6개 뭐 이렇게 좀 저장하면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균일 초기화죠.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은 비어있는 거 보면은 4개짜리고 초기화를 몇 개 해놓고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당연히 동적 할당도 돼요. 동적 할당은 여기에다 별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잠깐 꺼졌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조회부터 해볼까요? 조회. 자, 일단 요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얘가 0개인지 4개인지. 자, 사이즈를 구하려면 얘네가 클래스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은 다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구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v1 점으로 해서 사이즈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v1 사이즈. 네. 그래서 0이 나오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v2 같은 경우는 네 개. 저장되어 있는 벡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사이즈라는 메소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점 대신 화살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사이즈를 구할 수 있고요. 자, 조회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만 조회해볼게요. 하나만. V1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V2 여기서 꺼내볼게요. at이라고 있어요. at. 를 올려주고 조회는 a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덱스가 들어가요. 몇 번째? 그죠?
배열은 우리가 인덱스로 가져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을 가져오고 싶다. 0번째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1, 2, 3, 4)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범위 기반 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범위 기반 포문으로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일반 포문보다는. 그래서 인트형 벡터잖아요. 그럼 인트가 나오겠죠. 꺼냈을 때. 범위 기반 포문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컬렉션들, 그러니까 컨테이너들은 다 범위 기반 포문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벡터만 사용하지만 뭐 나중에 맵이라든지 세트라든지 그런 거 다 동일하게 범위 기반 포문으로 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회는 이렇게 사이즈 구하고 인덱스로 접근하고 범위 기반 포문으로 가져오고 추가. 자, 추가는 자, 이제 비어있는 요 V1에다 해볼게요. 여기서 인서트. 자, 근데 인서트보다는 요게 일단 요게 기본적으로 요게 더 많이 쓰입니다. 푸시백. 저장할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10, 20, 30 이렇게 넣어볼게요. 참고로 푸시백 할 때 이렇게 2개, 3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으셔야 됩니다. 3개의 값을 넣고 싶으면 푸시백을 3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3개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 넣기 전에 얘 사이즈는 넣고 난 후에 사이즈는 0에서 이제 3으로 사이즈가 늘어났죠. 이 배열로 만들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0개인데 뭐 3개로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알아서 늘어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 알고리즘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정말 잘 들어갔는지 범위 기반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V1 10, 20, 30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이 뭐예요? 뒤에서부터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10 넣고 20 넣으면 10 뒤에 붙고요. 30 넣으면 20 뒤에 붙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서트예요. 인서트.
얘가 포인터. 잠깐만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넣고 싶은 위치를 포인터로 넘겨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10과 20 사이에 40을 넣고 싶다. 그 인덱스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에다가 40을 넣고 싶은데 40. 이 앞에다가 두 번째 위치를 포인터로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포인터 모르잖아요. 첫 번째가 어떤 건지. 그래서 가장 이 첫 번째 위치 값을, 포인터 값을 얘가 제공을 합니다. begin.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사용 방법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작점으로부터 한 칸 이동, 두 칸 이동, 세 칸 이동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인덱스가 0이잖아요. 1번 인덱스에다가 40을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끼워 넣기가 돼요. 끼워 넣기. 자, 해보겠습니다. 전체 출력하기 전에 끼워 넣기 40을 끼워 넣으면 10, 40, 20, 30 이렇게 되죠. 됐고요.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얘가 업데이트는 지금 따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메서드는 따로 없는데 사실 업데이트는 아마 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열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는 게 돼요. 0번째 값은 10인데 바꾸고 나서 S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3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수정이 된 거죠. 자, 삭제는요 이레이즈라고 있습니다. 이레이즈. 그래서 여기에 넘겨야 되는 것도 위치 포인터인데 아까처럼 v1. begin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인덱스를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2번 인덱스에 있는 걸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30이 삭제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조회를 잠시만요. 여기에 제가 안 붙였네요. 잘 구별이 안 되시죠? 지우기 전에 줄 한번 이렇게 그어줄게요. 자, 지워져서 3개만 나오죠. 자, 이런 벡터에 이제 이 사용되는 메서드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사용할 수 있어도
자료 구조를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위주로 본 거고요. 좀 더 궁금한 다른 메서드가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요것만 할 수 있어도 벡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분 남았는데 제가 벡터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풀고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